일반 물리학 내용의 마지막 차시가 되겠네요. 파동 광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학의 기초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광학을 기하광학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동광학으로 구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기하광학은 빛이 입자 알갱이가 진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광선 추적과 같은 방법으로 상과 그러니까 물체와 상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기하광학이었다면은 그 빛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빛이 파동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동성에 기초한 현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광학에서는 이 간섭과 이 회절이라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간섭과 회절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원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뭐냐 하면은 빛이 이 파동이다라는 거에서 기인해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절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회절은 빛이 간섭하여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섭과 회절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지 말고요. 간섭은 약간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설명, 회절은 주로 현상적인 측면의 설명인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소린지는 아마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좀 이따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간섭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회절을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간섭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간섭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뭔가 연결돼 가지고 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간섭 현상은 뭐냐면요. 그 대표적인 간섭 현상이 뭐냐면, 비가 오는 날 이 빗물 위에 그 기름막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기름 때문에 이게 무지갯빛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거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누막이나 또는 비누방울이나 이런 곳에서 무지갯빛이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이 바로 이제 간섭 현상입니다. 자, 이제 간섭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간섭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영의 이종슬리 실험인데, 이 영의 이종슬리 실험을 하기 전에 이 물결파 실험을 먼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결파가 뭐냐면요, 이렇게 물통이 있고, 물통에서 요 한 점에서 계속 이렇게 그 물을 위에서 물을 통통통통 튀기면, 그러면 이제 물 속에다가 돌멩이 던져놓으면은 동심원으로 그 파도가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한 번 퍼져나가고 끝이지 않게 거기에다가 돌을 계속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갈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런데 요거하고 인접한 지점에서 또다시 동그랗게 또 동심원을 퍼져나가게 해보면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요 두 개가 퍼져나갈 때 이런 선 같은 모양들이 여기서 이렇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개 퍼져나가는 데서 같은 모양으로 만나면은 얘가 더 높아지고, 반대 모양으로 만나면은 상쇄가 돼서 낮아지기 그 뭐 이렇게 잔잔해지기 때문에 그 모양들이 보이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물결파에서의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요거를 물결파가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도 이게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801년, 2년, 3년 요때쯤에 그 영국의 과학자인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구멍을 두 개를 낸 곳,
요거를 우리는 뭐냐면 구멍을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구멍이 2개 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빛을 그냥 비춰주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여기다가 단일 슬릿을 놓게 돼요. 그러면은 점광원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이 거리가 제법 멀면은 거의 평면파 형태로 빛이 오거든요. 그래서 평면파를 비춰서 구멍이 뚫어지면은 이쪽에 스크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 이 슬릿에 여기와 요 간격은 되게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은 면도날 두께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거리는 뭐 1, 2m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과장돼서 그린 그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게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을 2개 뚫고 왼쪽에서 빛을 비추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밝은 점, 여기에서 밝은 점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어두운 점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밑에 보이는 이런 것처럼 2개만 밝은 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섭무늬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보통 우리가 간섭무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 영의 실험에 기인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왜 2개의 슬릿을 뚫어놨을 때 반대쪽에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계속 교차돼서 나타나냐? 바로 그거는 그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중첩의 원리가 뭐냐면은 파동이 이런 놈하고 똑같이 생긴 파동이에요.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건 우선 요거를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요 간격을 파장이라고 하고 영어 그리스 문자 람다를 사용해 주는데 요 파장이 우선 같은 2개의 그 파동이 만났을 때 요게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더해지면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파장을 가진 2개의 파동이라고 해도 반대 모양으로 만나면요. 반대 모양으로 만나면 이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0이 돼버린다는 거죠. 0이 되거나 아주 작은 값이 돼버리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쇄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간섭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 뭐냐면은 2개의 파동이 우선 같은 파장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2개가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모양 관계가 일정해야 돼요. 그 모양 관계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반대 모양으로 만나거나 물론 이제 이렇게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모양이 돼버리기는 하겠는데 얘가 그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관찰을 할 때는 눈을 뜨고 이거를 오래 여러 개의 파동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금 나왔다가 뚝 끊어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나오면은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동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기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네,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두 번째 것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보강 간섭이 될 거잖아요. 근데 갔다가 끊어졌다가 이번엔 또 새로운 모양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요 부분은 보강이 되고
이 부분은 뭐 상세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동일한 모양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간섭이 될 조건들을 찾게 됩니다. 자, 요 얘기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쓸 거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일단은 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영의 실험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슬릿에서 나오는 파동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면요. 우선 요 첫 번째 두 개의 슬릿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지점, 가운데 지점은 두 개의 거리가 똑같죠. 거리가 똑같으니까 같은 모양에서 출발했으니까 P점에서 같은 모양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같은 모양으로 만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얘가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갔더니 위에서 오는 요 길이와 밑에 슬릿은 요 길이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차이가 정확하게 이 차이가 2분의 1 파장만큼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하나의 파동의 모습이 요게 처음부터 여기가 이제 한 파장이거든요. 요게. 근데 차이가 2분의 1 람다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가 요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모양 자체가 반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내려갔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게 맞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번에는 차이가 파장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때는 파장만큼 옮겨간 거니까 같은 모양이 돼 버리죠. 그래서 얘는 다시 보강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이 P가 쭉 이동하면서 찾아보면요.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두 슬릿에서부터의 거리의 차이. 그래서 그거를 경로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로차가 어떻게 되느냐? 경로차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같은 모양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보강 간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의 차이가 파장만큼 차이가 나면은 역시 또 같은 모양으로 만나니까 또 보강 간섭이 되겠죠. 또 경로의 차이가 2람다만큼 차이 나도 3람다만큼 차이 나도 이래도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로의 차이가 2분의 1 람다만큼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 이래도 반대 모양이겠죠. 2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 이래도 반대 모양이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의 조건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 경로차를 이 시스템의 조건에 맞춰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또는 영의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로차가 0람다, 2람다, 3람다일 때 보강 간섭하고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일 때 상세 간섭한다고 했으니까 이 경로차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자, 여기서 그 두 개의 슬릿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슬릿부터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합니다. 자, D는 굉장히 작고 L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광선 있죠. 요광선하고 요광선은 실제로는 거의 나란한 광선이에요. 이렇게.
요 y가 되게 작은 값이고 l이 엄청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작고 이 세타라는 값이 요 각도 세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 세타인데 요 세타가 요 세타하고 똑같은데 세타가 매우 작습니다. 세타가 매우 작으면요.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인 30도가 30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세타는 레디안 값입니다. 레디안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채꼴에서 이걸 세타라고 하고 이걸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l은 r 세타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r분의 l이 되는데 요거의 단위가 바로 레디안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의 각도가 얼마냐면 360도잖아요. 근데 360도는 디그리 값이고 한 바퀴가 얼마냐? 2파이 즉 360도는 2파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레디안 값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3.14니까 대략 6.28 이 정도 되는 360도가 6.28 정도 되는 거니까 실제로 세타 여기 사인 세타들은 요 세타가 작을 때는 보통 0점 몇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세타가 매우 작을 땐 사인 세타라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앞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경로차 아까 얘기했는데 요쪽과 요 거리 R1과 R2의 차이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L이 사실 멀기 때문에 이 광선과 이 광선 두 개가 실제로는 나란한 광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중수립 간섭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두 개의 광선이 나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S1에서부터의 거리, S2부터의 거리의 차이는 바로 요게 바로 경로차가 되는 거죠.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는 요 뒤에다가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차는 슬릿 사이의 거리 뒤에다가 사인 세타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인 세타는요 뭐하고 똑같냐면 세타하고 똑같죠. 그리고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데 이 세타는 또 뭐하고 똑같냐면은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아요. 왜냐면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는 각도가 세타가 작아지면 1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대신 탄젠트 세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D 탄젠트 세타고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L분의 여기 Y. 왜냐면 요게 세타니까 L분의 Y가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D 곱하기 L분의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경로차를 보통 델타로 쓰고요. 이놈이 D 곱하기 사인 세타였는데 이게 D 곱하기 L분의 Y가 되고 그러니까 이 Y점이 보강이냐 항세냐 해달 때 그럴 때 이놈이 0이면은 보강 람다면 보강 2람다면 보강 2분의 람다면 상세 2분의 3람다면 상세 2분의 5람다면 상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주냐면은 0람다 2람다 3람다를 m람다라고 해서 m은 0, 1, 2 이렇게 쓰고요. 또는 m 더하기 2분의 1 람다 해서 m 이꼴 0, 1, 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2분의 람다에 2m으로 쓰거나 2분의 람다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이제 m은 0, 1, 2 자, 요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m 람다하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 람다하고 똑같고요. m 더하기 2분의 1 람다하고 2분의 람다 2m 더하기가 똑같은데 요거는 파장만큼 차이가 나거나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거나 의미가 파장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거나 파장의 정수배에다가 2분의 람다만큼 더 차이가 나거나 사실은 요게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 표현할 때는 여기도 표현해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실험은 바로 이런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쓰면은 여기에서 d 사인 세타가 d 곱하기 L분의 y라고 했는데 이게 m 람다면은 그 보강 간섭, 그 다음에 m 더하기 2분의 1 람다면은 상쇄 간섭. 그러니까 간섭무늬 분포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식으로 옮기면 그래프로 옮기면 이렇게 되고 식으로 쓰면은 어떤 이제 코사인 값이 됩니다. 뭐 요 안에 있는 값은 이제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간섭무늬의 모양이 물리적인 조건에 하고 어떻게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질문은 이거예요. 슬리사의 거리가 증가하면은 간섭무늬 모양은 어떻게 되겠냐? 또는 빛의 파장이 커지면 간섭무늬 어떻게 되겠냐? 스크린 거리 L이 커지면 간섭무늬 모양은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한 답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거에 대한 답은 나중에는 이제 정성적으로 그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바로 요거를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사실은 얘 모양 자체가 일정한 패턴이니까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거리, 이 거리가 이 간섭무늬의 조건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거리를 xp라고 해봅시다. 요것이 xp가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첫 번째 0이 되는 그 위치의 y 값이 바로 x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쓰면요, 요 식에 다시 쓰면은 d분의 l분의 xp 이게 얼마일 때 첫 번째 간섭 그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어요.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m이 0일 때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xp는 뭐가 되냐면은 2d분의 l 람다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p의 값이 2d분의 l 람다니까 우선 d가 커지면 슬릿사이의 거리가 d였잖아요. 슬릿사이의 거리 d가 커지면 xp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간섭무늬 모양은 어떻게? xp가 작아진다고 하는 거는 이 간섭무늬가 무늬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죠. 반대로 슬릿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얘도 퍼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빛의 파장이 커졌어요. 파장이 커지면 파장은 람다였죠. 파장은 람다니까 람다가 커지면 위에 식에서 여기 식에서 어떻게 돼요? 람다가 커지면 xp가 커지죠. 즉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됐던 게 파장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냐? 간섭무늬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파장이 커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빨간색 쪽으로 빛이 색깔이 바뀌면, 반대로 파장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오므라들겠죠. 자,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이 커지면, 식에서 보면 L은 뭐예요? 분자에 있으니까 L이 커지면 XP가 커지죠. 그래서 얘도 그 동일한 결과, L이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L이 커진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L은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요 첫 번째 슬릿 사이의 거리 D하고 빛의 파장 람다의 변화에 따라서 간섭 무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반대로 움직여요. 파장, 나중에 이제 회절도 똑같은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왜 회절 무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면은 슬릿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오므라들고요, 작아지면 퍼져요. 근데 파장은 빨간색이 되면 퍼지고 파란색이 되면 오므라들고, 그건 동일한 결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식으로서 유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험으로 더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의미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영의 실험에서 그 시스템 조건이 뭐냐면 슬릿 사이의 거리가 크냐 작냐, 파장이 크냐 작냐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 이제 조건과 간섭무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영의 실험의 결과고요. 다음에 그 이제 막에 아까 말했던 물 위에 기름막이 있거나, 또는 그 이제 비눗방울 막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무지갯빛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은 추가적으로 하나, 반사를 할 때 위상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원래 그 이 파동 요 모습 있잖아요. 여기 파동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요 파동의 모습을 함수로 나타내주면 사인 형태거든요. 근데 얘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와 시간에 그 영향을 받는, 사인 kx 빼기 오메가 t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얘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 사이 요 거리 때문에 그거를 요 차이에 해당되는 그 각도를 우리가 그 이 사인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위상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인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위상의 차이가, 위상차가 2파이만큼 차이 났다. 그러면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위상차가 2파이만큼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같은 모양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위상차가 파이만큼 차이 났다. 이거는 반대 모양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위상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를 할 때요, 근데 위상이 바뀌어요. 근데 반사는 두 가지 종류의 반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정단 반사라는 게 있고요. 고정단 반사는 이쪽에서 이로 빛이 진행할 때 굴절률이 N1보다 N2가 클 때, 공기에서 물, 공기에서 유리 이렇게 될 때 고정단 반사인데, 그때는 위상이 180도가 파이죠. 파이만큼 차이가 생겨서 모양이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줄에다가 이렇게 그 줄을 막대기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보내면요, 얘가 반사될 때 이렇게 뒤바뀌어서 오거든요. 요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 N1보다 N2가 굴절률이 클 때 반사할 때는요, 위상이 안 바뀌어요. 이런 모양으로 가면은 돌아올 때도 같은 모양으로 오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제 쪼개졌다가 다시 만나는데, 쪼개졌다 만날 때 같은 모양으로 만나면 보완간섭, 반대 모양으로 만나면 상쇄간섭, 그거를 이용할 때 가는 길, 경로의 차이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반사를 할 때 어떻게 반사하냐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넘어가고, 막에서의 반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막은요, 이 박막이라고 하는데,
얇은 박자거든요. 얇은 막이란 소리입니다. 이 얇은 막에서의 간섭이 물 위에 기름막 또는 비눗방울이나 비누막 모두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경우를 위해서 일반적인 식을 찾아낼 겁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경계가 있으니까 두 개의 경계에서 이쪽이 N1, 이쪽이 N2, 이쪽이 N3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빛이 어떻게 오냐면요. 여기로 왔다가 일부는 반사하고요. 일부는 굴절을 해요. 이 중에서 일부는 또 굴절 투과해서 지나가고 일부는 또 반사를 합니다. 그럼 요 지점에서 또 일부는 이렇게 돼서 지나가고요. 또 여기서 또 이리로 가는 놈도 있어요. 또 일부는 이렇게 오는데 주된 이 얇은 막에서의 주된 거는 바로 여기 설명했던 요거하고 요 둘 사이가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첫 번째 온 것이 다른 경로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두 개가 만났을 때 같은 모양일까 반대 모양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모양일까 반대 모양일까를 고려할 때는 우선 경로의 차이를 고려해 줘야 되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경로의 차이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요 길이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길이. 근데 요 길이 속에 파장이 몇 개 들어가냐예요. 이 길이 속에 파장이 정수계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매질 속에서는요, 파장이 변해요. 공기에서 파장이 있으면 매질 속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기고 여기가 만약에 유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가 이렇게 였으면은 여기는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빛이 느끼는 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더 길어진 느낌이죠. 그래서 이때 요 길이를 구하면요. 2d sin 세타. 요게 이제 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길이가 아니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요 길이에서 요 길이만큼 뺀 겁니다. 그래야지 경로의 차이니까. 요게 그 실제 길인데 이 길이에다가 곱하기 n을 해줘야지 요게 이제 빛이 느끼는 길이가 더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로차라고 하지 않고 광경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nd sin 세타. 요거 구하는 과정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만약에 수직 입사를 해보면요. 수직 입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온 광선이 여기서 반사된 거하고 갔다가 와서 반사된 거 차이는 요 길이, 요 두께의 2배죠. 요 두께를 D라고 해주면은 D의 2배에다가 굴절만큼 곱했으니까 바로 2ND. 여기서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니까 똑같죠. 결과식.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0이냐 람다냐 2람다냐 2분의 람다냐 2분의 3람다냐 그때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고려를 해줘야 돼요. 바로 뭘 고려해 줘야 되냐? 바로 방금 앞에 했던 반사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 N1이 N2보다 크고요. N2가 N3보다 큰 경우.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무슨 반사를 하냐면은 큰 곳이 작은 곳으로 가면서 반사니까 자유단 반사라니까 안 바뀌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잠깐 지우고 하면요. 반사를 할 때 여기서 한번 반사를 하고요.
여기서 한번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1번 광도 반사하고 2번 광도 반사를 하니까 두 광선이 반사할 때 위상이 바뀌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는 1번 광 반사가 할 때 얘가 1번 광 반사할 때고 얘가 2번 광 반사할 때 보면은 앞에서 N1이 N2보다 크고 N2가 N3보다 크면은 둘 다 자유단 반사니까 위상이 안 변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N1보다 N2가 크고요. N2보다 N3가 큰 경우. 이 경우는 둘 다 고정단 반사하고 고정단 반사를 하죠. 그래서 둘 다 위상이 변해요. 둘 다 변하니까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죠. 세 번째, N1이 N2보다 큰데 N2는 N3보다 작을 때 이때는 여기서 자유단 반사를 하고 여기서 고정단 반사를 하니까 이제는 첫 번째 광선과 두 번째 광선이 경로차가 없다고 해도 위상이 바뀌는 거죠. 다시 네 번째는 N1보다 N2가 크고 N2보다 N3가 큰 경우 이때는 여기서 고정단 반사를 하고 여기서 자유단 반사를 하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 케이스는요. 이때는 반사 효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때는 반사 효과를 고려해야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원래 2ND가 0 람다 2 람다일 때 그때 보강 간섭이 돼야죠.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면은. 그런데 반사 효과를 여기 3번이나 4번 같은 케이스에는 반사 때문에 파장이 바뀌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경로차에서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오면은 그때 얘가 보강이 되고 위에가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이게 3번, 4번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조건이 1번, 2번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에 의해서 생기는 위상의 차이와 경로에 생기는 위상의 차이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아까 물 위의 기름막 있죠. 물 위의 기름막은 뭐예요? 물, 기름, 공기거든요. 그럼 물 같은 경우는 굴절율이 보통 얼마냐 하면은 약 한 1.33, 기름은 한 1.5, 공기는 1. 어디가 커요? 가운데가 크죠? 그럼 어떤 케이스냐면은 요 4번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요 조건을 써버리게, 요 파란색 조건을 써버리게 됩니다. 자, 비눗방울이나 비누막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비눗물이 있고 양쪽이 공기입니다. 가운데가 커요. 가운데가 크니까 또 4번 케이스가 되는 거죠. 또 이거 말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위에 유리, 또 밑에 유리 이렇게 돼서 여기 가운데가 공기층이 듣고 밑에가 유리가 들어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유리, 공기, 유리잖아요. 걔는 요 3번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막에 의한 간섭은 이 3, 4번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 2번도 꿈이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놓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간섭의 예가 또 뭐 있냐면은 무반사 코팅. 안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경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빛이 왔다가 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막을 씌워가지고 이 반사되는 거를 모두 다 상쇄시켜 버리면은 나오는 게 제로면은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무반사 코팅 렌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막에 의한 간섭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누막 같은 경우 이것만 잘 기억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들어간 광선이 반사되고 속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 요 2번, 1번, 2번 사이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요 두께 있죠. 요 두께의 2배. 두께의 2배에다가
곱하기 굴절율 곱한 것이 0, 2분의 람다가 아니라 람다, 2람다 이렇게 될 때 보강이 되고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될 때 상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0람다, 2람다가 될 때 여기가 상쇄가 되고 2분의 람다 이때가 보강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면에서 반사할 때 여기서 요 면에서 반사할 때는 고정단 반사를 하는데 여기선 자유단 반사를 하니까 반사에 의해서 위상이 벌써 180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경로 차이가 없으면 이제 보강 간섭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누막 같은 경우 이거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옷걸이 같은 거를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위에 보면은 여기에 좀 검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맨 위에. 요 검은 부분이 왜 나타나냐면은 여기가 두께가 엄청 얇아져서 거의 두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로가 돼버리는 거니까 상쇄 간섭에 가까워서 검은색 무늬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무슨 색이 나타나면은 푸른색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 파조, 노주, 빨 그래서 붉은색까지 나타나고요. 다시 파란색부터 붉은색 항몽팅이 나타나고 다시 또 파란색부터 붉은색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우선 그 여기에 보면 가로줄무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로줄무늬로 나타나는 이 모양이 왜 가로줄무늬로 나타나냐면은 두께가 같은 지점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의 두께가 뭐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파란색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NT가 뭐냐면은 첫 번째 검은색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제가 무슨 소리냐면요. 비누막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세워놓으면은 중력 때문에 아래가 두꺼워지고 위에가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얇아지니까 위에가 점점 얇아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 있는 검은색 부분이 증가를 해요. 이게 밑으로 점점 내려가요. 이 간섭 무늬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중력 때문에 내려가고 또 증발에 의해서 물이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얇아져서 결국에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2NT가 뭐하고 똑같대? 2분의 람다하고 똑같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근데 2분의 람다는 빨간색이 커요, 파란색이 커요. 즉 빨간색이 크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작을 때부터 보강이 먼저 일어나니까 여기가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의 파장 대충 한 400나노미터라고 해주면 그때 두께 T는 4n분의 람다 파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파란색 부분의 두께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누막, 비누방울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방울 보면 색이 알록달록 무지개색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막의 두께가 위치마다 다른 겁니다. 빨간색이 보이는 빨간색 쪽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파란색이 보이는 쪽은 파란색이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보이는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뉴턴의 원문이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유리, 공기, 유리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무늬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 슬라이드 글라스나 커버 글라스 유리 같은 거 판 두 개가 딱 겹쳐지면은 그 사이에 이 거미줄 같이 생겨 있는 여기 오른쪽 B처럼 보이는 이런 무늬들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뉴턴 링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이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사실 뉴턴은 빛을 입자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대로 완벽한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뉴턴 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왜 이런 동심원 형태로 보이냐면요. 지금은 그 실험을 할 때는 A처럼 실험을 해주는데 보통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위에 유리가 있고요. 밑에도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위에가 유리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유리가 있어서 가운데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이 공기층이 아주 균일한 모양, 포물선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왔다가 갈 때까지 요 거리 있죠. 갔다 왔다 거리. 요 갔다 왔다 거리가 위치마다 바뀌잖아요. 걔가 보강이 됐다 상쇄가 됐다 보강이 됐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양. 이거를 이제 그 간섭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렌즈가 얼만큼 이 볼록 원의 형태를 잘 띄고 있냐 그런 것들을 판정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걸 뉴턴링이라고 한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케슨 간섭계라는 게 이제 간섭의 원리를 이용해서 간섭계라는 걸 만들어서 그 물질 표면의 특성을 검사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마이케슨 간섭계는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데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실험 장치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가운데 거울이 이제 반투과성 거울, 유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유리는 투과도 하고 반사도 하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이 중에 일부는 반사를 하고요, 일부는 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거예요. 하나의 광원에 나온 선은 하나의 광선이 1번과 2번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와서 오는 놈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거울 여기도 에만 미러입니다. 반사됐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놈. 1번 광선과 2번 광선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보강이 되면 밝은 무늬, 상쇄가 되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그 여기서 간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각도에 따라서 또 경로차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잘 관찰을 해보면은 동심원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정렬 형태가 조금 더 삐뚤어지면 선 형태로 만들어져요. 우리는 보통 선 형태로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요 M2에다가요 마이크로미터를 장치해서요 얘를 움직여요. M2를 이동을 시키면 간섭 무늬가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은 경로차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D만큼 이동했다. 그럼 경로차가 얼마큼 이동하겠어요? D에 왔다 갔다 2배니까 경로차가 2D가 되겠죠. 그래서 경로차 2D만큼의 간섭 무늬가 몇 개 이동했냐? 간섭 무늬가 만약에 3개 이동했다. 그러면 3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D 있고 3람다. 그래서 이 D는 마이크로미터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니까 빛의 파장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마이케슨 간섭계입니다. 자, 다음은 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절이라고 한 것은 좁은 구멍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제 빛이 퍼져 나오는 현상인데, 뭐 예를 들면 여기 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계막이 이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는 빛이 통과하니까 밝게 보이고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기하과학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의 모습인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은 요 밝은 지점에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걸 이제 파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빛이 이쪽에서 진행하면요, 그 빛이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파동이 이렇게 온다는 거거든요.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구멍에 의해서 생기는 회절 무늬를 보게 되면은 이건 작은 구멍으로 뚫은 건데, 이제 장애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동전 같은 장애물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빛을 비추게 됐을 때 이쪽에서 스크린에서 모습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요 그림처럼 가운데 밝은 점이 하나 딱 찍히게 돼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는 아라고의 반점 또는 포화송의 스팟 이렇게 부르는데, 뭐 요거는 요 양 끝점에서 요 가운데 지점까지 경로차가 똑같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 경계 지점에서 가운데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고 뒤에는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밝고 어둡고 다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회절 현상인데 이것도 역시 그 파동의 중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뭐냐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모든 점들에서의 영향들을 여기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도 영향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이런 영향들을 모두 다 모았을 때 나타나는 이 특이한 현상. 요거를 이제 회절이라고. 회절에서는 이 단일 슬릿, 좁은 슬릿이니까 하나의 슬릿,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구멍이 뚫려 있을 때 빛이 통과하는 상황이 뭐 일상생활도 그렇고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으면은 가운데 밝은 무늬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중간에 어두운 무늬 뒤에 또다시 밝은 무늬가 여기 나오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조건 또는 두 번째 이 밝은 무늬가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먼저 우리는 호이겐스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호이겐스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하위헌스라고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한 점에서 퍼져나가는 빛이 다음에서의 그 파면에 그 새로운 소스가 돼서 퍼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점에서 파동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퍼져나갈 때 이 동심원에서 퍼져나가는 요 각각의 점들이 새로운 소스가 돼서 또 동심원으로 퍼져나가게 돼서 같은 점을 연결한 같은 모양을 연결한 위상을 연결한 선 요게 이제 새로운 파면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평면파 같은 경우도 이 평면파가 진행할 때 요 각각의 점들이 새로운 그 파원 소스가 되면은 요게 여기에서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가겠죠. 그랬을 때 같은 모양을 연결한 요 선, 요게 이제 새로운 파면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또 소스가 돼서 또 이렇게 진행을 이쪽으로 하는. 그래서 파동의 전파를 설명해주는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하이언스의 원리에 해당되는 건데, 요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각각의 구멍에는 각각의 점들에서 나오는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그 전자기파를 다 더해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더하는 과정은 수학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요 위치 요거를 우리가 XP라고 했을 때 요 원리를 하이언스의 원리 즉 간섭의 원리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뭐냐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의 각각을 우리가 그 소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 소스를 점을 일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9개라고 해야 되나? 뭐 사실은 9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를 해야 짝수개로 해야지 맞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맨 위에서 나오는 광선하고요. 요 중간에 나오는 광선하고 두 개가 만약에 상쇄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놈하고 그 다음 놈하고도 상쇄가 되겠죠. 또 그 다음 놈하고 요 놈도 상쇄가 될 거고요. 요 놈도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멍의 절반을 쪼갰을 때 맨 위에 하고 중간 거하고 상쇄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상쇄가 된다는 이게 이제 그 단일 슬릿의 회절에서 이 상쇄 간섭 또는 소멸 간섭이 되는 걸 나타내 주는 건데 그래서 이 단일 슬릿에서 상쇄 간섭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단일 슬릿에서 단일 슬릿 회절에서 어두운 무늬 위치 즉 뭐냐면 요 XP를 찾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주냐면은 단일 슬릿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단일 슬릿의 폭을 A라고 해주면요. 이 A의 절반,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라고 했죠.
두 절반에서 나오는 요 두 개의 광선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은 XP에서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2분의 A 곱하기 경로차가 뭐가 되냐면은 아까 영의 실험했던 거 똑같죠. 사인 세타. 요게 2분의 람다면은 이제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똑같고 탄젠 세타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2분의 A 곱하기 L분의 XP 이게 2분의 람다니까 2 지워져서 XP는 A분의 L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슬릿에 의해서 이쪽에서 스크린사에서 가운데 밝고 어두웠다가 다시 이렇게 밝은 무늬가 보이는데 이때 요 XP의 관계, 그러니까 요 XP가 크면은 회절무늬가 퍼지는 거고 XP가 작으면 회절무늬가 오므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P 값이 이런 관계를 나타내니까 회절무늬가 퍼지냐 오므라드냐, 그래서 회절무늬의 퍼지냐 오므라드냐는 거는 첫 번째로 A가 커졌을 때, A라고 하는 건 요 길이가 A라고 했었죠. 즉 슬릿의 폭이 커지면 XP는 어떻게 돼요? A랑 XP는 반대니까 줄어들죠. 즉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이런 모양이 있었다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은 XP가 쪼그라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파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파장이 커지면 XP는 증가하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회절무늬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회절무늬가 L은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뻥튀기니까 밑에 하고 똑같이 퍼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무늬가 이 슬릿의 폭과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냐면은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중 슬릿에 의한 회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으면 아까 영의 실험 있잖아요. 영의 실험에서 슬릿의 폭이 아주 작지 않고 어느 정도 작아서 실제로 영의 실험 결과도 나타나지만 이 회절 효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영의 실험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게 영의 실험 결과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밝고 어둡고 하는 게 아주 조그만 게 나타나죠. 근데 슬릿의 폭에 의해서 회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큰 뭉태기로 따지면은 밝고 어둡고 또다시 밝고 어둡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슬릿에 의해서 회절과 간섭이 모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슬릿의 회절에 그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슬릿의 폭 때문에 여기 있는 파란색에 해당되는 회절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밝고 어둡고 하는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두 개가 합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슬릿 사이 거리가 바뀔 때. 두 번째, 슬릿의 폭이 바뀔 때. 세 번째, 파장이 바뀔 때. 이렇게 세 개가 바뀔 때 과연 이 무늬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파장은 간섭에도 영향을 받고요. 회절에도 영향을 받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간섭도 파장이 커지면 간섭도 퍼지고 회절도 퍼져요. 둘 다 퍼져요. 그런데 슬리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은 간섭에만 영향을 받고 회절은 영향을 안 받아요. 슬릿의 폭은 회절에만 영향을 받고 간섭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주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슬릿 사이의 거리가 바뀌었다. 그 얘기는 간섭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있는 이 파란 선은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요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 간격이. 그래서 만약에 슬릿 사이의 거리가 작아졌다. 슬릿 사이의 거리 우리가 B로 썼잖아요. 그 슬릿 사이의 거리를 그 앞에서 D로 표시했었거든요. 만약에 D가 작아진다. D가 작아지면은 그때 그 간섭 무늬가 어떻게 되냐면 퍼진다 그랬죠. 간섭 무늬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 조그만 뾰족한 점들 있죠. 요 조그만 점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파란 선에 해당되는 이 블럭은 똑같아지는데 요 안에 지금 요 개수가 만약에 한 10개 11개 들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퍼지니까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다음 두 번째 슬릿의 폭은 A로 썼는데 A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잘 못 그리지만 나타내 보면요. 슬릿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반쪽만 그릴게요. 요 바깥에 그린 게 그 회절 텀이고요. 안쪽에 나타나는 게 간섭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슬릿 사이의 거리 D가 작아졌다. D가 작아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밖에 있는 회절 텀은 변하지 않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간섭 텀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요게 여기서 여기 변화는 뭐냐면은 D가 작아졌다. D가 작아지니까 슬릿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간섭 무늬가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작아졌다. A가 작아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멍 크기가 작아지니까 회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해당되는 요게 이렇게 퍼졌으니까 안에 있는 간격은 동일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결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중 슬릿에 의한 프라노포 회절무늬, 즉 이중 슬릿의 회절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이 회절무늬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그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무늬고, 그 다음에 이 잣주색이 그 영의 실험, 즉 이중 슬릿 간섭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 앞에서 다른 이런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이중 슬릿에 의한 회절은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에다가
이중슬릿의 간섭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과는 고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주황색을 곱하면 노란색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커다랗게 있는 회절무늬 속에 노란색의 그 작은 간섭무늬들이 보이고 0이 됐다가 다시 또 약하긴 하지만 또 다른 간섭무늬가 두 번째 회절무늬 그 밝은색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게 되죠.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만약에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킨다. L 값을 변화시키면은 커지고 줄어드는 것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커지고 줄어들고. 이거는 아마 그냥 뻥튀기 시키는 거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파장은 회절과 간섭이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커지면 퍼진다 했죠. 간섭도 퍼지고 회절도 퍼지니까 당연히 같이 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장이 작아지면은 모양이 오므라들 들고요. 퍼지고 오므라들고. 이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슬릿의 폭은 뭐냐면은 회절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회절은 이 파란색이 나타나는 거니까 만약에 슬릿의 폭이 작아지면은 회절무늬가 퍼지지 않아요. 파란색이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모양이 결국에 노란색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오므라 또 파장 슬릿 폭이 커지면 오므라들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릿 폭이 작아졌을 때 슬릿 폭이 커졌을 때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슬릿 사이의 거리가 변하게 되면은 그 회절은 변하지 않고 간섭무늬가 변하죠. 파란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주색이 퍼지고 오므라듭니다. 슬릿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오므라들고 슬릿 사이의 거리가 오므라들면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지면 오므라들고 그러니까 파란색은 변화가 없죠. 오므라들면 퍼지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 슬레이스한 회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분해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 망원경을 가지고 좀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은 만약에 천체망원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천체망원경이 있고 좀 중간 정도 천체망원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 사람 보이는 모습이 뭐가 다르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천체망원경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천체망원경으로 봤을 때 하늘에 점이 100개 있다면 아주 좋은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점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별은 너무 멀어가지고 아주 좋은 걸로 봐도 결국엔 점인 거죠. 대부분은. 물론 성운이라든지 기타 너무 아주 좋은 걸로 보면은 다양한 걸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는 별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확대해서 봤더니 별이 두 개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그 망원경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그런 결과값이긴 하는데 왜 별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왜 맨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작은 천체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보이느냐 이게 이제 회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뭐 눈이 될 수도 있고 천체망원경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바로 다니엘 슬릿이라고 해봅시다. 눈으로 따지면 동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망막의 여기가 스크린이고요. 눈으로 따지면 망막이 되겠죠. 여기에 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별은 왼쪽에 위쪽에 있는 별은 당연히 이쪽에 이제 상을 맺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상을 맨다 이 그쪽에 보이겠죠. 이쪽에 보인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눈이나 얘도 광학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위치는 바뀔 텐데 대충 이쪽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절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밑에 쪽에 있는 것도 회절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두 개로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두 개로 보이겠죠.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두 개로 보여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회절이 적게 일어나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보이려면은 두 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해할 수 있는 능력, 분해능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회절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앞에서 회절이 일어났을 때 회절 무늬의 크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여기 요 반경에 해당되는 거, 그 단일 슬릿이었을 때 그때 요 크기가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좀 약간 앞에는 개수가 좀 바뀌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세타 미니멈은 그 구분할 수 있는 작은 각도가 어떤 숫자에다가 D와 람다, 즉 람다는 뭐냐면은 파장이고요. 요 D가 뭐냐면 이 구멍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단일 슬릿 회절에서 지름이 커지면 구멍의 슬릿의 크기가 커지면 회절 무늬가 오므라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커야지 얘가 오므라드니까 회절이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파장이 작으면 또 적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망원경 같은 경우에 그 비싼 망원경은 결국 뭐냐면 구경이 큰 망원경. 여기서 구경이 크다고 하는 것은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될 수도 있지만 회절 특성으로 봤을 때는 분해능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파장은 뭐냐면은 파장이 작아야지만 회절이 적게 일어나요. 요건 뭐랑 관련돼 있냐면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드는 게 뭐냐면 지도를 그려서 걔를 사진을 찍어서 밑에 있는 기판에다가 빛이 닿는 부분과 안 닿는 부분이 그 반응을 다르게 일으켜 가지고 이 그 화학 쪽에 화학약품 속에 집어넣으면 애칭이라 그래서 광학 빛이 닿는 부분만 이렇게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남는 부분이 이제 그 이 결국에는 선이 되는 건데 얘도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죠. 그런 방법을 뭐냐면은 리소그래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물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쪽 영역인데 이 리소그래피로 해서 사진을 찍을 때 회절이 크게 일어나면은 회절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 아주 미세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지도를 회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회절을 적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적게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는 파장을 작은 빛을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시광선보다 자외선 영역을 사용해 주는 파장이 작기 때문에 회절이 적게 일어나고요. 또 지금은 X선 리소그래피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회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점이 두 개로 보이는 게 그 하나로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할 때 그 보이는 기준을 우리가 어디로 잡냐면요. 두 개의 그 회절 무늬가 있을 때 첫 번째 여기 요 가운데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요 회절 무늬의 미니멈한 지점이 옆에 있는 두 번째 회절 무늬의 맥시멈한 지점과 일치할 때 요 순간이 분해의 최소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 B번 그림 보면은 이거 하나 같기도 하고 두 개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두 개로 사람이 보통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거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하나로 보이고요. 그거보다 거리가 멀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절은 분해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끝난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광이라는 거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평광은 뭐냐면은 빛이 이 전자기파잖아요. 전자기파가 갖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빛은 이렇게 평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광자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이게 전자기파의 진동이라서 실제로 빛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이런 평광된 빛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평광된 빛을 만드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개가 이 평광된 빛이 이 평광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서로 수직하게 만나게 되면은 아무런 것도 통과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과되는 그 빛의 에너지의 크기는 이 둘 사이의 각도, 코사인의 그 각도를 코사인한 것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90도가 돼버리면 이놈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90도로 평광된 빛은 그러니까 평광판이 서로 90도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평광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요거를 이제 그 두 가정을 예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평광판이 여기 가운데 요게 평광판이거든요. 요게 요 두 개가도 이제 위아래로 있는 평광판의 모습인데 얘를 서로 90도로 겹치게 되면은 빛이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검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다가 사이에 다른 걸 껴넣게 되면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뭐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얘가 어디 이용되냐면은 디스플레이 장치제의 LCD에 응용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LCD는요 평광판이 있고요. 이 평광판 두 사이에다가 여기에 액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액정 셀은 뭐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를 가해주면 평광이 바뀌어요. 평광이 90도 바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얘하고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평광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빛이 지나가면은 이쪽으로는 지나가지 않죠. 액정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도 그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평광이 서로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평광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액정에 전기를 가해줘서 평광을 90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그때는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액정 하나하나에 그 전극을 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 있는 그 LCD 모니터에 있는 작은 셀들 하나하나마다 다 전극이 연결돼서 빛을 얼마나 통과시킬 것인가를 그 전기 신호로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통과하고 얘는 통과를 안 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과하는 정도를 따져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LCD에서의 평광의 특징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평광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쪽 방향의 평광이 있고요. 요 점 찍은 거는 그 지면 위아래로 있는 평광, 이 두 개의 평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S 평광, P 평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가 이 반사를 하거나 굴절을 할 때 평광되는 정도가 바뀌게 되는데 특정한 각도, 이걸 이제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각도로 반사될 때는요, 이 반사면에 그 나란한 방향만 반사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평광된 거는 반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 원리를 어디다 이용해 주냐면은 평광 안경에다 이용을 해 줍니다. 평광 선글라스라고 할까요? 선글라스 종류 중에 평광으로 된 게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그 이제 위아래 평광만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평광을 가진 안경이라고 보면은 얘는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광 선글라스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평광 선글라스를 끼면은 이 반사된 빛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사된 빛을 이 평광 선글라스가 막아주는 거예요. 언제 사용되느냐? 요즘 많이 사용되는 거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낚시할 때 물에 반사된 빛 때문에 물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반사된 빛을 줄여주니까 보일 수 있죠.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유리에 비치잖아요. 그럼 약간 옆으로 가서
이 카메라에 편광 필터가 있거든요. 그 편광 필터를 돌리면 그러면 이 반사된 빛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길에 물이 많을 때 운전할 때, 그럴 때 이 물에 반사된 빛 때문에 도로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편광 선글라스로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편광 선글라스를 끼는 거는 언제 끼냐? 눈부셔서 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바닥에 반사된 빛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안전과 관련돼서는 물에 반사된,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 선글라스 끼는 게 더 의미상을 물리적으로는 더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광학 내용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